혼자 할 때는 땜빵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시작할 때 8월 전대까지 하라고 해서 첫 역할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좀 정책위가 맡아서 정리를 해보라고 해서 전문가를 찾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에 전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맥락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없어. 다 자기 분야들만 공급 사이드 따로 있고 세금 문제 따로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철학적 입장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종부세 얘기하면 우리 진보 언론은 왜 또 민주당이 관점 없이 또 세금 깎아주려고 하냐고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전체를 다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초기에 임대사업제도 개편하는 것, 금리 인하하는 것, 분양제도 개편하는 것, 임대차 3법 제정되는 것, 그것이 각각 시장에 미친 영향 등등을 쭉 한번 봤는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제가 부동산을 그렇게 공부해야 될 줄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내부에 우리 이제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의원님들 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 다 상의하고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는데, 의외로 의원총회에서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날 판인데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 발표는 안 했고 몇 가지 좀 추가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한 정책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 종부세를 11억 이하는 이제 기준을 바꿔주는 걸로 우리 당 안을 정했는데, 그 11억의 문턱 문제가 있어서 10억 9천만 원하고 11억 1천만 원 사이에 문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조율해야 되는 미세 조정이 좀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당이긴 합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전체적으로 잘 보완하겠다는 얘기 그냥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졸지에 부동산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온갖 정책을 다 들여다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거 들여다보니까 제가 생전 모르는 분야들이 막 있어가지고 졸지에 또 이 분야까지 제가 공부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 하느라고. 할까요? 자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여기 나 물 한 잔만 좀 챙겨주세요. 저 수석님, 왜 그러세요? 혹시 자료 따로 실장님이 자료는 따로 안 나눠줍니까? 그래요? 기자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정책조정회의와 비대위 회의 때 큰 기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그 기조 하에 그 개별적 정책들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자 간담회 문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뭐 조금 긴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고 간담회 하는 방식으로 하시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가가 2,5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300원대를 육박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 금리도 8.6%까지 올랐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서 금리를 0.75% 인상해서 소위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인데 그 와중에 이제 장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을 요즘 장포자라고 하더군요. 뭐 그럴 정도로 어려움이 굉장히 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딱 15년 전에 낙수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발표됐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소위 줄푸세 이런 게 사실상 2008년에 실패로 확인이 됐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입니다. 이미 2008년에 더 이상 그와 같은 경제 정책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다시 2022년에 그런 정책이 포장지만 바꿔서 나온다고 하는 게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 겨우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빠져나와서 어깨를 좀 펴볼까 하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큰데 실제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정책 방향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법인세 인하로 상징되는 소위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대주주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자 감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진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대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단계를 좀 나누어서 3천억 이상의 법인에 한해서 법인세율을 높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범위에 들어가는 법인이 84개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데들입니다. 그 법인세율은 25%입니다만 여러 가지 감면 제도들이 있어서 실제 실효세율은 대략 한 17% 정도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충분히 담세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이번에 초과세수 53조 원의 상당액이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깎아주겠다고 하고 그거 다 추계해서 연말까지 계산해서 추경의 재원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소위 부자 감세를 한 덕분에 사내 유보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내 유보금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쓸 수 있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득을 봅니까? 대기업들이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을 계산할 때 이거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도 발표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재벌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 또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100억 이하는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2020년에 입법했고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 사안이 아니고 입법 사안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유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이제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게 이 손실과 이익을 이 손익 통산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그걸 상계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유예되면 정작 그 손해를 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도를 유보해야 될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종목당 100억까지는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 기준이 아마 10억일 겁니다. 100억까지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요 10억에서 100억 구간이 전체로 보면 투자자의 0.2%입니다. 그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실제로 대주주거나 대기업이거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득을 부담할 수 있는 부자들의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는 곧 서민 증세와 같거나 혹은 서민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건데,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소위 주 52시간제를 다시금 유연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사실상 늘리겠다고 하는 의미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 최장의 과로 사회였기 때문에 2000시간 넘는 노동시간을 대략 1800시간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고,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2033시간의 노동시간을 2021년 기준으로 1928시간까지 줄였습니다.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제도를 바꾸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2000시간 이상의 최장 노동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의 생산성도 높여야 되지만 노동자의 소위 쉴 권리로 보장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줘야 될 주요한 역할입니다. 정부는 기업가하고는
다릅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함께 균형 있게 대변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들어있는 소위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정책 분야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매우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차제에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많은 국가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위 탄소국경 조정제도도 원래 2026년에 하겠다는 것을 25년으로 앞당기고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 아리백도 훨씬 강화돼서 그 아리백을 실현하는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에게도 아리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이고 그 아리백에는 원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위 원전 중심의 원전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추세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조정하겠다. 참고로 2030년 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6.8% 수준인데 이걸 30%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오히려 그 속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간을 원전으로 메꾸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원전 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다소 늦긴 했습니다만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전, SMR 이런 방식의 에너지 구조로 가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보건의료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 속에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와 영리화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작품들입니다. 소위 민영화 논리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소위 영리를 위해서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소위 민영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금 개혁 분야를 보시면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소위 대선 후보자들이 별도로 공동 대책을 세워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도로 실제로 연금개혁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거나 국회가 직접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연금개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약을 후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서 소위 고등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에 다소 늘어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초중등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과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대학 교육을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세 조정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MB 시즌 2에 불과한 정책이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은 실제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대기업이나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갖고 어찌어찌 하는 것까지는 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이 부자 감세와 관련한 대부분 사안은 입법 사안입니다. 그 입법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기업의 논리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경제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야 됩니다만, 국가가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은 그 늘어나는 파일을 골고루 분배해서 소위 불평등, 경제 양극화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의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그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우리 국가가 이제는 G5 수준에서 G7, G8 수준에서 G5 수준까지 더 성장 발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실이 국민들에게 보다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소위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MB 시즌 2에 해당되는 부자 감세 정책을 지금에라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국가의 본분, 정치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석님, 네. 먼저 말씀을 질의하실 분. 네, 매일경제 성승훈입니다. 방금 이제 윤석열 정부 경방대에서 부자 감세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현재 법인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선호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법 과정에서 조금 그래도 정부 여당이랑 수정해가지고 22%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 사이에도 좀 조율이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것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법인세는 특히 대한민국의 소위 법인 내 경쟁력 정도로 보면
특히 대기업은 거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곳의 담세 능력을 고려해 보면 실효세율 기준으로 현재 17%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를 감안해 보면 현재 3천억 이상의 법인이 2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당이 별도의 수정 의견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른 우리 언론인께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이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주식 양도 거래 등을 포함해서 금융투자 관련한 여러 소득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단순화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또 일정액은 또 면세합니다만 그런 제도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인데 정작 그 제도는 시행을 유예하고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 이하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요. 10억 이상 100억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비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에 불과한 분들에게 사실상의 감세를 해주겠다는 거여서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9억, 뭐 현대자동차 99억 이렇게 소유를 하면요, 이게 다 감세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구성이 되면 곧 기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안은 또 여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칠까요? 네. 뭐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제목에 주는 좀 어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무슨 기업의 오너를 처벌하자고 하는 법이 아니고 원래 중대재해 사전예방법입니다. 중대재해를 미리 그 해당 기업, 해당 공사 현장 등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위 산업안전 영역을 충분하게 해서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오히려 왜 이것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하냐 그런 데서 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당초에 입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은. 그런데 여전히 기업가들이 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본인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에 대한 뭐 우려 때문에
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무슨 기업가를 처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혹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살펴보겠으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소홀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네. 네, 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고 대부분 이제 일종의 대기업 부자 감세 영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소위 원칙을 지키는 뭐 이런 쪽에 가깝고요. 그 외에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별도로 우리 당의 소위 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이 구성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힘 측에서는 야당의 그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국민의힘이 저희 당에게 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네, 없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궁금한 게 여당이 뭐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네. 우리한테 좀 뭐 어떻게 하자란 그런 저거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당에서 국힘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그 뭐 국회가 기능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럴 정도입니다. 심지어 언론에는 며칠 전에 엠바고 걸고 사전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정작 국회에 다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에는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전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소위 휘발유 자동차, 소위 세타 엔진, 이제는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소위 내연 자동차의 엔진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석탄 발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 때문에 더 이상 석탄 발전소의 핵심 엔진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원전 기술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후쿠시마 사고처럼 사고가 나면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치명적으로 30년, 40년 쓰자고 20만 년에서 100만 년까지 사후에 그거를 저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전은 사양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퇴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전 강국으로 갈 일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이나 환노위 등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장벽 등을 걷어내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풍력 발전 원스톱법, 풍력 발전 원스톱법 뭐 덴마크형 모델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런 게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동향상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가계부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아닙니까? GDP 대비하면 100%가 넘고 가계부채의 총 규모가 1,859조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이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금융기관은 거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예대마진인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과도한 무슨 골프 대회에 수백억씩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은행도 뭐랄까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 예대 마진을 좀 최소화하고 금융 그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연합회 방문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인데 그것을 입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